중국제는 고철입니다. UAE 왕자가 폭발했습니다. 152발의 미사일이 쏟아진 그날 밤, 중국 최첨단 방공 시스템은 19%밖에 못 막았습니다. 32조 원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 사우디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천무가 99%를 막아낸 겁니다. 중동 8개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78조 원이 한국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30년 경력 중국 기술자가 직접 목격한 충격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장외이밍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 북방공업집단 소속 HQ-9 방공시스템 수석기술고문. 30년 동안 중국의 하늘을 지켜왔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그날 밤 UAE 사막에서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기 전까지는요.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3개월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베이징 북방공업집단 본사 회의실. 저는 그곳에서 인생 최고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 고문, UAE가 우리 HQ-9을 선택했소. 리밍 총괄이 활짝 웃으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2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8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계약이었습니다. 러시아 S-400을 제치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미국 패트리어트는 아예 입찰도 못했고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중국 방공 시스템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 외길 인생의 결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문님,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젊은 기술자 리팡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가? 옆나라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천무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혹시 비교 평가를 당하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한국, 천무.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리팡, 자네 한국 무기를 본 적 있나? 아니요. 하지만 최근 폴란드 수출이나 폴란드가 뭘 알아서 샀겠나. 미국 눈치 보고 산 거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미국 기술 베끼는 이류 국가야. 패트리어트 설계도 슬쩍해서 대충 짜깁기 한 게 천무라고. 그걸로 뭘 하겠어? 하지만 고문님, 최근 데이터를 보면. 데이터? 저는 리팡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이 바닥에서 뭘 봐왔는지 알아? 한국 방사는 허울뿐이야. 마케팅만 요란하지. 실전에선 아무 쓸모 없어. 트럭 위에 로켓 몇 발 올려놓은 걸 방공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나라야. 그게 우리 HQ-9을 이겨? 저는 비웃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걱정 말게. UAE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증명해 보일 테니까. 그러면 사우디도 한국 버리고 우리한테 올 거야. 두고 봐.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오만이 3개월 뒤 제 목을 조를 줄은요. UAE 아부다비 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45도를 웃도는 사막의 태양 아래서 저는 의기양양했습니다. 공항에는 UAE 국방부 의전팀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붉은 카펫이 깔렸고 군악대가 연주했습니다. 중국 기술진 47명이 줄지어 내렸습니다. 우리는 마치 정복자처럼 당당했습니다. 장 고문님, 환영합니다. UAE 국방부 차관 압둘라가 악수를 건넸습니다. HQ-9 시스템이 곧 도착합니다. 일주일 내로 완벽하게 배치하겠습니다. 일주일이요? 압둘라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네, 정밀 장비라서 신중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중국식 철저함을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숙소로 안내해 드리죠. 검은색 리무진이 우리를 태우고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사막 한가운데 솟아오른 초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석유가 만든 기적의 도시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우리가 지켜야 할 거예요. 압둘라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송유관과 정유시설이 아지랑이 너머로 반짝였습니다. 루에이스 산업단지입니다. 하루 석유 생산량이 180만 배럴이에요. 저게 멈추면 UAE 경제가 멈춥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HQ-9이 완벽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시리아에서도 검증됐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적어도 훈련장에서는요. 하지만 실전은 훈련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깨닫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숙소에 짐을 푼 뒤 저는 리팡과 함께 배치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파놓은 진지의 HQ-9 발사대 8기가 도열해 있었습니다. 거대한 레이더 차량이 하늘을 향해 안테나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멋지지 않나? 저는 발사대의 차가운 강철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이게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술력이야. 미국 놈들이 뭐라 떠들든 러시아가 뭘 자랑하든 결국 실전에서 증명하는 거야. 고문님. 그런데 옆 나라 사우디 상황이 좀 신경 쓰입니다. 리팡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어제 리야드에 도착했답니다. 천무 시스템 4개 포대를 가져왔다는데요. 그래서 SNS에 올라온 사진 보시면 한국 군인들이 뛰어다니면서 설치하고 있어요. 벌써 절반 이상 끝냈다고. 뛰어다닌다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안 되는 거야. 정밀 무기를 뛰어다니면서 설치해. 나사 하나 잘못 조이면 전체가 먹통되는 걸 몰라? 저는 리팡의 태블릿을 밀어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휴대폰 만드는 데는 통할지 몰라도 방공 시스템에서는 독이야. 저렇게 급하게 해봐. 실전에서 뻗어버릴걸. 하지만 고문님, 한국이 32시간 만에 전체 배치를 끝냈다는 소식이. 32시간?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말도 안 돼. 그건 매뉴얼상 불가능한 시간이야. 분명 대충 해놓고 숫자만 부풀린 거야. 저렇게 하면 레이더 보정도 안 됐을 거고 소프트웨어 싱크도 엉망일 거야.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두고 봐. 실전에서 한국 시스템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그때 사우디가 후회해도 늦어.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한국 따위는 신경 쓸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HQ-9이 세계 최고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오만한 자를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그날은 배치 완료 이틀 뒤였습니다. 모든 시스템 점검을 끝내고 저는 UAE 국방부 고위 인사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HQ-9은 동시에 100개 이상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요격률은 90% 이상입니다. 중동에서 이 정도 성능의 시스템은 우리뿐입니다. 파이살 왕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UAE 국방부 장관이자 왕실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좋소. 중국의 기술력을 믿겠소. 우리가 38조 원을 투자한 게 헛되지 않길 바랍니다. 두고 보십시오, 왕자님.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8시간 뒤였습니다. 밤 11시 47분. 저는 숙소에서 막 잠들려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동시에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문님, 고문님. 리팡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습입니다. 레이더에 대규모 표적이 잡혔습니다.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저는 겉옷을 걸치지도 않고 상황실로 뛰었습니다. 지하 벙커로 내려가는 계단을 2칸씩 뛰어내렸습니다. 상황실 문을 열자 소란스러운 소리가 저를 덮쳤습니다. 오퍼레이터들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붉은 점들이 가득했습니다. 몇 개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152개입니다. 드론 80기, 순항미사일 72발, 북동쪽에서 진입 중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52개. 훈련 때도 겪어보지 못한 숫자였습니다. 도달 예상 시간은 11분입니다. 11분. 고작 11분 안에 152개의 표적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전 포대 자동 교전 모드. 최우선 위협부터 요격 시작. 제 명령에 따라 오퍼레이터들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HQ-9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표시가 떴습니다. 잠시 후 CCTV 화면에 발사대에서 불꽃이 솟구치는 게 보였습니다. 어둠을 가르며 미사일들이 날아올랐습니다. 요격 개시.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우리 HQ-9의 진가를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처음 30초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붉은 점 몇 개가 사라졌습니다. 5발 격추, 10발 격추. 오퍼레이터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였습니다. 저도 숨을 내쉬었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격추 속도가 떨어집니다. 15발, 18발. 멈췄습니다. 레이더가 표적을 놓치고 있어요.
저는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분명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맞추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터지는 폭발은 있는데 적의 붉은 점들은 멀쩡히 살아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왜 못 맞추는 거야? 적들이 저고도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지상 50m 이하로 날고 있어요. 레이더 사각지대입니다. 차가운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저고도 침투. 그건 우리 시스템의 약점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수동 조준으로 전환해 열 추적 모드 활성화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드론들이 열 시그니처가 너무 약해요. 잡히질 않습니다. 그 순간 첫 번째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쿠궁. 지축을 울리는 소리와 함께 상황실이 흔들렸습니다. 천장에서 먼지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한 번 정유시설 피격. 쿠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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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으로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화면 속 CCTV 영상이 지옥을 비췄습니다. 루에이스 산업단지가 불바다였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2번 저장 탱크 피격, 화재 발생, 3번 송유관 연쇄 폭발, 5번 정유시설 직격, 통제 불능, 비명 같은 보고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5분 뒤 공격이 끝났습니다. 적들은 할 일을 다 하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상황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피해 집계, 제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총 공격 152발, 요격 성공 29발, 요격 실패 123발. 오퍼레이터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격추율 19.1%입니다. 19%. 그 숫자가 제 머릿속을 망치로 때렸습니다. 90%를 장담했던 제가 고작 19%를 기록한 것입니다. 시설 피해는 루에이스 산업단지 주요 시설 78% 파괴, 화재 진압 불가, 추정 피해액. 오퍼레이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240억 달러입니다. 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2조 원. 하룻밤 사이에 32조 원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것도 38조 원짜리 방공 시스템이 지켜보는 앞에서요. 장 고문. 그때 상황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파이살 왕자가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근위병들이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요? 왕자가 제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왔습니다. 90%를 장담했잖소. 38조 원을 믿고 맡겼더니 고작 19%. 왕자님, 이건 예상 밖의 공격 패턴이. 닥쳐. 왕자가 포효했습니다. 침이 제 얼굴에 튀었습니다.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소. 지금 내 나라의 심장이 불타고 있어. 32조 원이 연기가 되어 날아갔단 말이오. 왕자는 숨을 헐떡이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중국 고철 덩어리가 이 꼴을 만들었소. 이게 당신들이 자랑하던 세계 최고 기술이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장 짐 싸시오. 왕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중국인 전원 48시간 안에 내 나라에서 나가시오. 그리고 이 고철 덩어리들도 전부 가져가시오. 보기도 싫소. 왕자님, 그러시면 계약이. 계약? 왕자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38조 원 돌려받을 생각 마시오. 오히려 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테니까 국제재판소에서 보시다. 중국 방공 시스템이 얼마나 무능했는지 전 세계에 알려주겠소. 왕자는 돌아서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깨 너머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옆 나라 사우디 소식 들었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오늘 밤 같은 시간에 공격받았소. 똑같이 152발이 날아왔는데 왕자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조롱이었습니다. 99.2%를 막았다더군. 151발 격추. 단 한 발만 뚫렸소. 그 순간 제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한국이 99%를? 믿기지 않으면 직접 확인해 보시오. 사우디에서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소. 왕자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중국 고철과 한국 명품의 차이가 뭔지 당신 눈으로 똑똑히 보고 가시오. 상황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9% 대 99%.
그 숫자의 간격이 제 30년 인생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리팡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고문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한국, 제가 장난감이라고 비웃었던 그 나라. 미국 기술이나 베끼는 이류 국가라고 조롱했던 그 나라. 그 나라가 99%를 기록하는 동안 저는 19%라는 치욕의 숫자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직접 봐야겠다. 한국이 어떻게 했는지, 99%가 진짜인지. 그게 제 오만이 만든 마지막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이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끌고 갈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싸면서도 한 가지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99.2%.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이 됩니까? 152발 중 151발을 격추했다고요? 그건 인간의 기술로 가능한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고문님, 차량 준비됐습니다. 리팡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알았어. 저는 가방을 들고 나가다가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는 루에이스 산업단지가 보였습니다. 32조 원의 잔해. 제 자존심의 무덤이었습니다. 리팡. 네, 고문님. 베이징 가기 전에 한 곳만 들르자. 리팡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디요? 사우디아라비아. 네. 리팡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문님, 지금 우리 상황에서 사우디에 가시겠다고요? 그곳은 한국 시스템이. 그래서 가는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99%가 진짜인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만약 조작이면 폭로할 거고, 진짜라면. 말끝을 흐렸습니다. 진짜라면 뭘 어쩔 건데, 스스로도 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고문님, 중국인이 지금 사우디에 가면 환영받지 못할 겁니다. 어젯밤 일 때문에. 알아. 그래도 가야 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이 바닥에 있었어. 숫자로 거짓말하는 놈들 수도 없이 봤지. 99%. 절대 믿을 수 없어. 분명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그게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낫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2시간 뒤, 저와 리팡은 렌터카를 몰고 UAE 사우디 국경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고속도로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쪽으로 모래 언덕이 펼쳐지고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습니다.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더위가 느껴졌습니다. 고문님, 사우디 국방부에 연락은 안 하시고요? 리팡이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가면 안 받아줄 거야. 몰래 가서 직접 보는 수밖에 없어. 그게 가능할까요? 방법을 찾아야지. 국경을 넘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중국 여권을 본 국경 수비대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어젯밤 일이 이미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입국 목적? 사업 미팅입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들키지 않았습니다. 비자 스탬프를 받고 사우디 영토로 들어섰습니다. 리야드까지는 4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해가 질 무렵 우리는 사우디 수도에 도착했습니다. 고문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정보를 모아야 해. 한국 시스템이 어디에 배치됐는지, 어젯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SNS, 뉴스, 현지 게시판. 어디에나 어젯밤 이야기가 넘쳐났습니다. 한국 천무, 152발 중 151발 격추, 기적의 밤, 사우디 국민들, 한국의 감사 인사 쏟아내, 한국 기술자들, 영웅 대접받아. 영상도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요격 미사일들, 연속으로 터지는 폭발. 화면 속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발사대에서 쏘아 올리는 미사일의 속도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리팡, 이거 봐. 네. 발사 간격이 0.5초도 안 돼. 이건 우리 HQ-9으로는 불가능한 속도야. 리팡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이네요. 연속 발사가 저렇게 빠를 수가. 그리고 봐. 미사일들이 일직선으로 안 가. 발사되자마자 방향을 틀어. 영상 속 한국 미사일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목표물을 향해 스스로 경로를 수정하며 날아갔습니다. 능동 유도 시스템이군요. 그래. 우리도 개발 중인 기술인데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를 했어. 인정하기 싫었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성능이 진짜라면 99%는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봐야겠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배치된 현장에 가자. 어떻게요? 군사시설일 텐데. 방법을 찾아야지. 그날 밤, 저는 현지 정보통을 수소문했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중동이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한국 시스템이 배치된 알주바일 기지 근처까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와 리팡은 사막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망원경으로 2km 떨어진 기지를 관찰했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한국의 천무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처음 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게 천무야? 리팡도 망원경을 들었습니다. 트럭이네요. 그냥 트럭 위에 상자 하나 올려놓은 것 같은데. 맞았습니다. 우리 HQ-9은 거대했습니다. 발사대 높이만 7m가 넘고 레이더 차량은 집채만 했습니다.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천무는 그냥 평범한 팔륜 트럭이었습니다. 위에 네모난 상자 하나 얹어놓은 게 전부였습니다. 크기도 작았습니다. 우리 시스템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장난감이잖아.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처음 사진으로 봤을 때의 인상과 똑같았습니다. 저런 걸로 99%를 막았다고? 말이 안 돼. 하지만 바로 그때 기지 안에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군인들이 발사대 주변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검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움직임이 이상했습니다. 고문님, 저 사람들. 그래, 나도 봤어. 뛰고 있었습니다. 걷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원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공구 상자를 들고 뛰었습니다. 다른 병사는 케이블 뭉치를 어깨에 메고 달렸습니다. 지휘관처럼 보이는 사람도 뛰면서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친 거 아냐? 저 더위에 왜 뛰어다녀? 사막의 기온은 이미 40도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런 환경에서 뛰어다니는 건 체력 소모가 엄청날 텐데. 고문님, 저기 보세요. 리팡이 가리킨 곳에는 한국 기술자들이 트럭 밑에 들어가 뭔가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기름때로 범벅이 된 얼굴, 땀에 젖은 군복.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술진과 다르네요. 리팡이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중국 기술진은 에어컨 나오는 컨테이너 안에서 작업했습니다. 땀 흘리는 건 현지 노동자들 몫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시만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자든 군인이든 구분 없이 전부 뛰어다니며 직접 손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저러니까 32시간 만에 설치를 끝냈겠지. 저는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걸렸는데 관찰을 계속하던 중 기지 정문에서 차량 한 대가 나왔습니다. 우리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고문님, 들켰나 봅니다. 리팡이 긴장했습니다. 도망칠까요? 아니, 기다려. 저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도망치면 무슨 소용입니까? SUV가 우리 앞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군인 2명이 내렸습니다. 한국군이었습니다. 신원을 밝히십시오. 한국어였지만 억양이 또렷해서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 북방공업 집단 기술고문 장외이민입니다. 저기가 없습니다. 한국 군인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무전기로 뭔가를 보고했습니다. 잠시 후 SUV 뒷좌석에서 다른 사람이 내렸습니다. 별 하나가 달린 군복, 준장이었습니다. 중국 기술자분이 여기까지 오셨군요. 그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박준혁 준장입니다. 이번 사우디 파견단 지휘관이죠. 저는 그를 마주 봤습니다. 작지만 다부진 체격, 햇볕에 그을린 얼굴, 그리고 날카롭지만 적에 없는 눈빛. 왜 오셨습니까? 정보 수집입니까?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직설적으로 대답했습니다. 99%가 진짜인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박 준장이 살짝 웃었습니다. 정확히는 99.2%입니다. 152발 중 151발 격추.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사실이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막의 바람이 모래를 날렸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박 준장이 말했습니다. 네. 어차피 오셨으니까요. 숨길 것도 없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군요. 예상 밖이었습니다.
거절당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초대를 받았습니다. 왜 보여주시는 겁니까? 저는 경쟁국 기술자입니다. 그래서요. 박 춘장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숨겨봤자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성능은 결과로 증명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중국 분이 직접 보시고 인정해 주시면 그게 더 좋은 홍보 아니겠습니까? 당당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숨기거나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여주겠다는 태도. 좋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저는 SUV에 올라탔습니다. 리팡도 따라 탔습니다. 기지 안으로 들어가자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천무 발사대 사기가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레이더 차량, 지휘 차량, 탄약 수송 차량까지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설치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32시간입니다. 그건 매뉴얼상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매뉴얼은 최소 기준이죠. 우리는 그 이상을 합니다. 박 춘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잠을 안 잤습니다. 네. 32시간 동안 우리 팀 47명 중 누구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밥도 서서 먹었습니다. 화장실도 교대로 뛰어가서 다녀왔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사우디가 급하다고 했으니까요. 박 춘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객이 급하면 우리도 급한 겁니다. 그게 한국식입니다. 고객. 그가 사우디를 고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중국은 사우디를 계약 상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태도의 차이는 컸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박 춘장이 발사대를 가리켰습니다. 저 발사대 하나에 미사일 12발이 들어갑니다. 전부 쏘고 나서 재장전하는데 5분 걸립니다. 5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HQ-9은 30분 걸립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 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두 번째 공격파가 왔을 때 우리는 막았고 UAE는 못 막은 거죠. 두 번째 공격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젯밤 공격은 152발이 한꺼번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1차 공격파 후에 2차 공격파가 있었습니다. 우리 HQ-9은 1차를 막느라 미사일을 다 써버렸고 재장전하는 30분 동안 2차가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천무는 5분 만에 재장전을 끝내고 2차 공격파도 막아냈습니다. 재장전 시간이 승패를 갈랐군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박 춘장이 지휘 차량으로 안내했습니다. 내부에는 대형 모니터와 컴퓨터 장비가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표적 식별 시스템. 그가 화면을 켰습니다. 어젯밤 공격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보시죠. 화면에 152개의 점이 표시됐습니다.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빨간색이 진짜 위협, 노란색이 미끼입니다. 적들은 고고도의 미끼를 띄우고 저고도로 진짜 미사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전술 때문에 우리가 당했습니다. 미끼에 속아서 미사일을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스템은 0.8초 만에 이걸 구분했습니다. 0.8초? 네. 인공지능 알고리즘입니다. 표적의 비행 패턴, 열 시그니처, 레이더 반사 특성을 종합 분석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합니다. 저는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에 5초 이상 걸립니다. 5초면 늦습니다. 마하 3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은 5초에 5km를 이동합니다. 판단이 늦으면 죽는 겁니다. 박 춘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0.8초와 5초의 차이. 그게 19%와 99%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술, 독자 개발입니까? 네. 미국 기술 이전 아닙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뭘 줬겠습니까? 박 춘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미국은 우리 사거리 제한하고 탄두 중량 제한하고 족쇄만 채웠습니다. 기술을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밤을 새웠습니다. 수천 번 실패하고 수만 번 시뮬레이션 돌리고 머리 쥐어뜯으면서 만들었습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등 뒤가 낭떠러지입니다. 북한이 머리에 총 겨누고 있는데 남의 기술만 믿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생존.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중국에게 방공 시스템은 수출 상품이었습니다.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살기 위해 만든 무기와 팔기 위해 만든 무기. 그 차이가 19%와 99%를 만든 것입니다. 오늘 밤 한 번 더 보실 수 있습니다. 박 준장이 말했습니다. 네. 정보에 따르면 오늘 밤 추가 공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들이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또 공격이 온다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기지 안에 계시면 안전합니다. 어차피 다 막을 거니까요. 그 자신감. 거만하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어젯밤 99.2%를 기록한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봐야 믿을 수 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기지 전체가 긴장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병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공포나 불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저와 리팡은 기지 외곽의 관측 벙커로 안내받았습니다. 사막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안전하고 시야도 좋습니다. 안내병이 말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자 하늘에 별이 총총히 떴습니다. 사막의 밤은 서늘했습니다. 낮의 폭염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문님, 정말 올까요? 리팡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모르지. 하지만 올 가능성이 높아. 어젯밤 사우디는 막았지만 UAE는 뚫렸으니까. 적들 입장에서는 사우디도 뚫고 싶을 거야. 그때 기지 스피커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적기 출현. 방위 0에 2에 5 거리 180km. 전원 전투 배치 시작됐습니다. 망원경으로 기지를 봤습니다. 한국 병사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당황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마치 훈련처럼 침착했습니다. 표적 확인. 총 147개, 드론 72기, 순항미사일 75발. 어젯밤보다 적었지만 여전히 대규모 공격이었습니다. 도달 예상 시간 8분.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8분 뒤면 결과가 나옵니다. 멀리서 천무 발사대의 포탑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목표물을 향해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교전 개시. 그 순간 밤하늘이 나처럼 밝아졌습니다. 슈슈슈슈. 발사대에서 미사일들이 연속으로 쏘아 올라갔습니다. 하얀 연기를 뿜으며 하늘을 가르는 불꽃들. 그 속도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저거 봐. 발사 간격이. 리팡이 경악했습니다. 0.5초 간격. 한 발사대에서 12발이 순식간에 쏘아 올라갔습니다. 4개 발사대에서 동시에 발사된 미사일이 48발. 밤하늘이 불꽃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쾅, 쾅, 쾅. 멀리 하늘에서 폭발이 시작됐습니다. 오렌지색 화염이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적의 드론과 미사일이 하나씩 격추되고 있었습니다. 1차 격추 32발. 2차 요격 준비. 스피커에서 보고가 흘러나왔습니다. 천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발사된 미사일들이 아직 날아가고 있는데 발사되는 다음 탄을 장전하고 있었습니다. 재장전 완료. 2차 발사 준비. 3분. 고작 3분 만에 재장전을 끝냈습니다. 2차 교전 개시. 다시 미사일들이 솟구쳤습니다. 하늘은 이미 1차 폭발의 연기로 뿌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 연기 사이로 새로운 불꽃들이 날아갔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이건 요격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학살이었습니다. 적의 미사일들은 사우디 땅에 닿기도 전에 전부 공중에서 분해되고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교전 종료. 피와 피해 없음. 스피커에서 담담한 보고가 흘러나왔습니다. 총 공격 147발, 격추 146발, 자연 추락 1발, 격추율 99.3%, 99.3%. 어젯밤보다 더 높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옆에서 리팡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문님, 우리가 본 게 진짜입니까? 진짜야. 눈앞에서 봤잖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9%와 99%. 그 숫자의 차이가 이제야 실감났습니다. 우리 HQ-9이 10발 쏘면 2발 맞출 때 천무는 10발 쏘면 9발 이상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장 고문님. 박 준장이 다가왔습니다. 언제 올라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보셨으니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죠. 박 준장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우리 천무가 대단해서 99%를 찍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만큼 노력해서 99%를 만든 겁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이 시스템 개발하는데 15년 걸렸습니다. 수백 번 실패했습니다. 예산 삭감당할 뻔도 했고 포기하자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멈추면 죽으니까요. 박 준장이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 방향에 북한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매일 우리를 위협합니다.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도발합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무기를 만듭니다. 살기 위해서. 생존. 또 그 단어였습니다. 중국은 여유가 있습니다. 넓은 땅, 많은 인구, 강한 군대. 실패해도 다시 할 수 있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실패는 곧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를 목표로 합니다. 99%도 부족합니다. 뚫린 1%에 내 가족이 죽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중국은 방공 시스템을 사업으로 봤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상품. 하지만 한국은 생존으로 봤습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한 방패. 그 차이가 19%와 99%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숙소에서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속보입니다. UAE가 중국산 HQ-9 방공 시스템 전량 반품을 선언했습니다. 예상했던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들으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UAE 파이살 왕자는 성명에서 중국제 시스템은 사실상 고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UAE는 이번 공격으로 32조 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중국에 전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화면에 파이살 왕자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분노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38조 원을 주고 고철을 샀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국 망신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바로 옆 사우디아라비아는 같은 공격을 99% 이상 막아내며 대조를 이뤘습니다. 사우디가 도입한 한국산 천무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천무 발사대의 영상이 나왔습니다. 어젯밤 요격 장면도 공개됐습니다. 사우디 국방부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과의 추가 계약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팡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문님, 도미노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맞았습니다. 도미노의 첫 조각이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러시아산 S-400도 같은 날 사우디에서 43%의 저조한 격추율을 기록했습니다. 러시아 기술진은 이미 철수했으며 사우디는 S-400 도입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러시아도 망했습니다. 중국보다는 나았지만 43%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로써 중동 방공 시장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동시에 퇴출됐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선택지는 미국과 한국뿐입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30년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뉴스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속보입니다. 카타르가 한국 천무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85억 달러입니다. 8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원. 쿠웨이트도 한국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바레인, 오만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중동 8개국이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 규모는 600억 달러, 약 7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78조 원. 그 숫자가 화면에 크게 떴습니다. 중국이 10년 동안 전 세계에 무기를 팔아서 번 돈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이 단 며칠 만에 한국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고문님. 리팡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락 왔습니다. 긴급 소환이랍니다. 당연했습니다. 이 정도 사태면 책임자가 필요할 테니까요. 저는 TV를 끄려다가 멈췄습니다. 마지막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 주제는 한국 방산 기술 분석 및 대응 방안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화면에 시진핑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시 주석은 회의에서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시 주석이 한국을 자극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국을 자극하지 말라. 중국 최고 지도자가 한국에 대해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고문님, 이건 리팡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 전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미국 기술 받아서 조립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중국이 재채기하면 감기 걸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 최고 지도자가 자극하지 말라고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도대체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30년 동안 뛰었습니다. 중국이 걷고 있을 때 한국은 달렸습니다. 중국이 자고 있을 때 한국은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중국 앞에 있었습니다. 아니, 중국이 따라갈 수 없는 곳까지 가버렸습니다. 리팡, 네, 고문님. 우리가 졌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한테 완벽하게 졌어. 19%대 99%. 변명의 여지가 없어. 리팡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의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78조 원. 그 돈이 한국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38조 원을 물어줘야 할 판이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이 무시해도 되는 나라?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를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영영 따라잡지 못할 겁니다. 짐 싸자, 리팡. 저는 일어났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가야 해. 이 상황을 보고해야 해.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올랐는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보고서를 쓸 것입니다. 중국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비록 패배했지만 패배에서 배우지 않으면 영원히 패배자로 남을 테니까요.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내리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3일 전 출발할 때만 해도 저는 중국 방산의 영웅이었습니다. 38조 원 계약의 1등 공신. 동료들이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아무도 저를 마중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문님, 차가 저쪽에 있답니다. 리팡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검은색 관용차가 멀리 서 있었습니다. 운전기사 혼자였습니다. 차에 오르자 운전기사가 말없이 출발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인사라도 건넸을 텐데 오늘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 시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 넓은 도로, 14억 인구의 수도,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심장. 하지만 그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19%.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차는 중나라이로 향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가 있는 곳. 저 같은 기술자가 불려갈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책이 아니구나.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중나라이 정문을 통과하자 경호원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붉은 벽과 노란 기와 600년 역사의 무게가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외교부, 국가안전부의 고위 인사들. 그 중심에 리웨이 국방부 부부장이 있었습니다. 장웨이밍 고문, 들어오시오. 리웨이 부부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12개의 시선이 저를 찔렀습니다. 보고하시오. UAE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152발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우리 HQ-9은 29발을 격추했습니다. 격추율 19%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소? 적들이 적어도 침투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레이더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건 알고 있소. 내가 묻는 건 왜 대응하지 못했느냐는 거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스템의 한계였습니다. 적어도 표적 추적 능력이 부족했고 재장전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99%를 막았소? 그 질문이 왔습니다.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는 사우디에서 본 것을 설명했습니다. 0.8초 판단 시스템, 5분 재장전, 32시간 설치,
그리고 생존을 위해 목숨 걸고 개발한 기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미국 기술 이전 아니오? 누군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 독자 기술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소? 한국 놈들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오?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147발 공격을 146발 막는 걸 제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건 거짓말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리웨이 부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장 고문, 솔직하게 말해보시오. 우리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겠소?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30년 경력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중국의 기술력, 한국의 기술력,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5년 전이라면 가능하다고 했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발전 속도가 우리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시오. 한국은 30년 동안 북한과 대치하며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훈련장에서 연습했지만 그들은 매일 전쟁 직전의 긴장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차이가 기술력의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절박합니다. 실패하면 죽으니까요. 우리는 실패해도 다시 할 수 있지만 한국은 한번 뚫리면 나라가 끝납니다. 그 절박함이 99%를 만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리웨이 부부장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겠소. 그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UAE가 우리 시스템 전량 반품. 손해배상 38조 원 청구 예정.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요르단, 이집트, 모로코, 중동 8개국이 한국과 계약 협상 중. 총 규모 78조 원. 숫자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S400도 43% 격추율로 퇴출. 중동 방공시장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동시에 축출됐소. 리웨이 부부장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시 주석께서 직접 지시를 내리셨소.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철저히 분석하라. 그리고 당분간 한국과의 충돌을 피하라. 한국과의 충돌을 피하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피하라고? 시 주석께서 말씀하셨소. 한국을 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 그들의 기술력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이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14억 인구의 대국이, GDP 세계 2위의 강대국이 5천만 인구의 작은 반도 국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군사 기술 때문에. 장 고문. 리웨이 부부장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은 이번 일의 책임자요. 하지만 처벌은 하지 않겠소. 네. 대신 한 가지 임무를 맡기겠소. 한국 방산기술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우리가 어디서 뒤처졌는지,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는지 솔직하게 쓰시오. 알겠습니다. 단, 한 가지 명심하시오. 리웨이 부부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보고서는 시 주석께 직접 올라갈 거요. 거짓말이나 변명은 용납되지 않소. 있는 그대로 쓰시오. 중국이 한국에게 진 이유를 솔직하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중난하이를 나와 천안문 광장으로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천안문 성루를 물들였습니다. 마오쩌둥의 초상화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광장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관광객들,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 연인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시 주석에게 올라갈 보고서. 중국이 한국에게 진 이유를 써야 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였습니다. 1950년 20살의 청년이던 아버지는 항미원조의 깃발 아래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웨이밍아, 한국 놈들은 만만하지 않아. 아버지는 술을 마실 때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밀어붙이면 금방 무너질 줄 알았어. 미국 놈들 뒤에 숨어서 벌벌 떠는 겁쟁이들인 줄 알았지.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 그 놈들 물러서지 않더라고. 죽어도 물러서지 않았어. 우리가 10명이 죽을 때 그 놈들도 10명이 죽었어.
밀리면서도 싸웠어. 끝까지. 어린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이기긴 뭘 이겨. 비겼지. 3년 동안 싸워서 원점으로 돌아왔어. 그 놈들을 물리치지 못했어. 아버지는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알았어. 한국은 무시할 나라가 아니라고. 작다고 약한 게 아니라고. 저 놈들은 목숨 걸고 싸운다고. 70년 전 아버지의 말씀이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목숨 걸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단지 총이 아니라 기술로. 그리고 그들은 이겼습니다. 19%대 99%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저는 눈을 떴습니다. 보고서에 뭘 써야 할지 알았습니다. 3일 뒤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제목은 한국 방산 기술 분석 및 중국의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1점. 한국이 이긴 이유. 한국은 70년 동안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북한이라는 실존하는 적이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 걸고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실패는 곧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국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넓은 땅, 많은 인구, 핵무기까지 가진 우리에게 방공 시스템은 사업이었습니다. 팔아서 돈 버는 상품이었습니다. 생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가 19%와 99%를 만들었습니다. 2점. 기술 격차. 한국의 0.8초 판단 시스템은 우리보다 최소 5년 앞서 있습니다. 재장전 시간, 연속 발사 속도, 적어도 추적 능력 모두 우리를 압도합니다. 이것은 미국 기술 이전이 아니라 한국 독자 개발입니다. 3점. 재현. 첫째, 한국을 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들의 기술력은 우리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충돌하면 우리도 피해를 봅니다. 둘째, 한국에게 배우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30년 만에 세계 최고가 됐는지 연구해야 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배워야 합니다. 셋째, 절박해지십시오. 한국은 살기 위해 100%를 목표로 합니다. 우리도 그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여유를 버려야 합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사우디 사막에서 본 별과 같은 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별 아래에서 벌어진 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은 19%의 치욕을 새겼고 한국은 99%의 영광을 새겼습니다. 아버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한국은 무시할 나라가 아니었어요. 70년 전에도 지금도.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씁쓸하지만 후련한 웃음이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중국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아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오만이 저를 눈멀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눈이 떠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를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다시 일어서려면 먼저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절박해져야 합니다. 저 장웨이밍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납니다. 하지만 제 패배를 통해 증명된 것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그 작은 나라가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왕이 됐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의 기술력은 중국도 러시아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 78조 원. 그 돈은 한국이 30년 동안 흘린 피와 땀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돈이 한국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세계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까지 중국 기술자 장웨이밍이 중동 사막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세계를 놀라게 한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만든 무기가 세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작은 자부심이 큰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